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80조 원대의 잠수함 도입을 놓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 5개 나라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와중이라 이번 방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28일 만에 딸 주혜와 함께 공식 성상에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7월 27일 소위 전승절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지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방한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무려 80조 원어치의 잠수함들을 캐나다에 수출하려는 경쟁을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특히 일본 이렇게 6개국이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주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국회로 가서 여야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좀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이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캐나다 총리는 9년 만에 방한을 하는 것이고요. 네. 금년이 한국 카나다 수교 60주년이에요. 60주년. 60주년을 기념하는 물론 뭐 G7 정상회의차 일본으로 오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60주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카나다는요. 6.25 전쟁 당시에 참전국입니다. 참전국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그런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카나다의 80조 원에 해당되는 잠수함 사업이 눈앞에 있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면 그 외에도 한 카나다 간에는 서로 경제 협력이라든지 특히 안보 분야에서도 카나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 트루도 총리 말이죠. 23대 총리인데 2015년에 총리가 됐어요. 1971년생인데 캐나다 총리 중에는 두 번째로 젊은 총리라고 합니다. 8년째 지금 총리라고 있고요. 네. 정말 안정적인 정치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후광만이 아닌 그 멋짐과 실력으로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처음으로 이른바 2+2 고위급 경제 안보 대화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경제 안보 협의체인데요. 이게 양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국의 외무부 장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과 저쪽에서는 혁신산업 이 장관이 나와갖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와 안보를 같이 동맹을 맺어가면서 간다 하는데 회담을 끝나고 박진 장관이 나오면서 한 얘기가 이걸 전체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카나다는 한국이 가치와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파트너다. 이상적인. 네. 그다음에 최근에 카나다가 이렇게 부상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이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요충지로 떠오른 게 캐나다거든요. 네. 여기에 경제 안보가 같이 어우리는 협의체가 이루어진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핵심 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망,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분야 이런 데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G7에 가서 얘기할 인도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어떤 스탠스를 서로 갖고 있냐를 체크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루도 총리가 어제 방한하자마자부터 이제
우리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시작했고 그렇죠. 4대 그룹 총수도 개별적으로 지금 만날 계획이 알려졌어요. 이제 네. 히로시마로 떠나기 전까지 이루어질 그렇죠. 것 같은데 IRA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죠? 지금 많고요. IRA 관련해서 지금 우리 4대 그룹 중에서는 현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는 거기다가 미국의 스텔란티스라는 회사하고 지금 이 공장을 하나 짓는데 사실 캐나다에서 이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SK 같은 데도 여기에 어떤 또 공장을 짓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삼성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가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공급망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총리와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작전을 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아버지인 피에르 트리도 전 총리는 지난 1981년 10월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우리나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42년 전에 왔던 길을 아들이 따라온 셈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카나다가 수교한 지 60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한을 했고 또 아들이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방한을 했는데 그만큼 한국과 캐나다가 그동안 협력을 쭉 해왔지만 사실은 지금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을 놓고 전 세계가 지금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당시 모습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뉴스 장면인데 저게 42년 전 모습이에요. 저 왼쪽 사람이 피에르 전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인데 네. 잘생겼죠, 아버지도. 그러네요. 네. 이 아들도 키가 188, 뭐 거의 190에 가깝고요. 지금 저 뒤에 남도구 부총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흰 머리를 보니까 남부총리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 뭐 컬러 영상인데 42년 전 중앙청 앞에서 이제 그 환영식이 있었고요. 네. 자, 이 모습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만난 장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나다는 6.25 전쟁 당시에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었고 또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한국과 한국의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과 카나다 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특히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 카나다 협력, 미래 한 카나다, 앞으로의 60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전환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년에 10월 그 피에르 트리도가 온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바로 다음 해인 1982년에 캐나다를 답방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트리도 총리의 방한에 답방을 해서 카나다를 방문했고 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의 그런 어떤 물꼬를 튼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때의 한 카나다의 이런 이 협력 관계가 지금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청 모습이 또 새롭게 보시는 시청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게 42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 총리를 이뤄낸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특히 복싱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취미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 왼팔에요. 까마귀 문신을 새긴 점도 화제가 됩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문신을 새긴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 다 정상들 우통을 안 벗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일한 지도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자, 저 독수리가 모습이에요. 나오죠. 예, 이게 지금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상반신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왼쪽 어깨 보이시죠? 네, 저 문신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이다라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원주민이 새겨준 거거든요. 근데 원주민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어떤 노모가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놓고 나는 이 부족의 일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 문신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복싱은 왜 잘하느냐 하면 원래 스키 강사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꿈을 줘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애 청소년들한테 복싱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로 갔고요. 저기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복싱장입니다. 저희가 알리 타이슨 등이 훈련했던 무하마드 알리, 예. 뭐 타이슨이 했던 예, 글리슨 체육관이라고 브루클린에 있는 체육관이고요. 지금 다 이렇게 수염을 지금 깎고 나오지만 총리 초기에는 수염을 길렀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대 안타깝게 또 코로나에 걸립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수염이 다 하얗게 변해갖고 요새는 다 깎고 다니는 그래서 아주 말끔한 부분인데 지금 뭐 캐나다의 오바마 뭐 이 정도의 지금 뭐 명성을 얻고 있고 사실 지금 뭐 정치 외교상으로는 중국에 대항하는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보입니다. 그림에는 아직 저희가 뭐 준비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이 탁자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일직선으로 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가지고 저건 뭐 운동선수나 할 수 있는 자세 아니냐. 자, 이 장면입니다. 이거 보세요. 캐나다 저거 이게 이 사람이 이번에 한국에 온 캐나다 총리 모습인데 보좌관들이 경이롭게 보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소룡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네요. 정말 뭐 이건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국가의 지도자는 이 체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강인한 모습이 사실 뭐 보면은 푸틴 같은 경우는 과거 우통 먹고 유도도 하고요. 강의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리더십의 강인함이 결국 그 나라의 국력, 국격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기도가 정치자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렇게 스포츠를 몸으로 보여주는 지도자라는 점에서도 서방에서 인기가 아주 높고 캐나다 국내 인기는 뭐 최고라고 합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떠오르는 최근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거죠. 바로 시진핑. 시황제라고 불리는 중국 국가주석과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맞선 일인데 이게 바로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언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뭐 중국의 외교를 우리가 전랑 외교 또는 늑대 외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목을 앞세우고 내 얘기를 들을래? 안 들으면 불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중국과 맞서려면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십니다만 시진핑이 나와 한 모든 대화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하느냐 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죠. 안 좋았죠. 시진핑 이 주석의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트루도 총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설전했죠. 아무리 민감해도. 예, 국민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진핑과 트루도 총리가 한 15분, 20분 정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진핑이 트루도 총리에게 항의를 했고 그랬죠. 트루도 총리는 거기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했는데 사실은 카나다와 중국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화웨이 간부를 이 카나다가 구금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카나다와 이 중국이 상당히 맞섰고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중국으로서도 카나다에 뭐라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카나다가 아주 밀착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번 한 캐나다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핵심 바로 잠수함 세일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60조, 80조 정도의 지금 뭐 우리나라 수출 80조라고 해요. 예, 80조까지 이제 꼭 이 운영하고 이제 뭐 보수하는 데까지 80조 정도 되는데 사실 캐나다란 나라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고요. 세계 8위 대국이지만 뭐가 세계 1등이냐면 해안선이 세계 1등이에요. 아, 그렇죠. 그린란드까지 네, 다 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러시아 있고 왼쪽으로 보면 중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그 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4척이 있는데 이게 1990년도에 영국에서 사온 그런 잠수함인데 이게 없었거든요. 33년 됐네요. 네. 근데 지금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이 미국의 이 안보적인 것들은 다 지금 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은 제3 함대에 맡기고 이쪽은 대서양은 제2함대에 맡겨서 사실은 해군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들에서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CPSP라고 캐나다 수남 잠수함 프로젝트라는 데에서 지금 8척까지 이것을 늘리려는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오와갖고 세일즈를 하는데
이거 잡아와야죠. 그래야 영업 사원 1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군사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혈맹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것이 성공이 되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캐나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1990년형 디젤 잠수함 4척만 있다고 합니다. 퇴역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신형 잠수함 12척가량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돈 무려 80조 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을 여기에 쏟아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80조 원이면 사실 우리 1년 국방비보다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뭐 당장 단기간에 지출되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긴 기간을 통해서 잠수함 8척에서 12척까지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총리 오기 전에 캐나다의 방산 그런 담당자들이 한국을 이미 먼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주요 방산 기업들을 방문을 했고요.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90년대에 도입한 이 빅토리아 이 잠수함이 퇴역 시기가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왕 이름 딴 거예요. 영연방 그렇습니다. 국가니까. 네. 그리고 이 해안선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이 주로 이 안보 국방을 상당히 담당을 해 주었습니다만 안보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자국 방위를 위한 국방력,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적어도 이 캐나다도 자기의 해안선, 자기의 영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잠수함 역량을 구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캐나다가 원하는 대략 3,000에서 4,000톤 규모의 잠수함, 그죠? 디젤급 디젤 잠수함. 디젤이요? 네. 디젤 추진 잠수함은 딱 우리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이죠. 네, 이 얘기를 계속 이어 심층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이 경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야말로 선진국들입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가격 또 최적의 성능을 가진 잠수함을 과연 누가 내놓을 것이냐 이게 지금 이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여튼 예산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가장 우수한 그리고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맞고요. 지금 뭐 경쟁적으로 일본이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일본은 수중 전략에 대해서 작전을 피는데 좀 유리했다고 합니다만 어쩐지 막는 데는 공격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부분은 이것을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하고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이 캐나다 국방 참모총장인데 네네. 웨이 에어 대장이라고 한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한파네요. 예, 한국 이름도 있어요. 예영수입니다. 아, 우리 그리고 이름도 있는 분이다. 예, 평택시에 지금 명예 시민까지 돼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친하고 한국 국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지금 이 전체 프로젝트를 끌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두보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6개국의 수주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유력한 후보는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을 캐나다가 유력 후보 기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 신채호함 다 뭐 이 장보고 3급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수함의 역량, 특히 3,000톤급의 이 잠수함은 이 디젤 잠수함으로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잠수함의 강국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 거의 170척을 수출을 했고요. 네. 우리도 사실 잠수함 후발국이죠.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됐는데 네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잠수함은요. 얼마나 물속에서 오래 잠수할 수 있느냐. 그걸 잠항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잠항이 디젤 잠수함이라고 그러지만 디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배터리, 이게 리튬 기반 배터리, 국산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를 탑재해 가지고 잠항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렸어요. 네. 이 잠항 능력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격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는 다시 말하면 수직 발사관이 있습니다.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6기를 발사할 수 있는데
콜드론치 하는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콜드론치. 네. 콜드론치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콜드론치는 압력으로 물 밖으로 사출해서. 예, 이 사출을 시켜가지고 공중에서 불이 붙어서 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럼요. 그런 말하자면 발사관이 장착이 돼 있고요. 앞으로 10기 이상 할 수 있고 이 수직 발사관이 아니면 기타 토마호크형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순항 미사일을 수십 발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잠수함은 탑승 인원이 적습니다. 일본보다. 네. 탑승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훨씬 좋고요. 쾌적하다 이거네요. 쾌적한 거죠.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그 소류급, 타이게이급과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사실상 2파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딴 거죠. 위력도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수중 발사,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놀라운 명중력 이런 것들이 지금 알려졌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물 속에서 이 말하자면 함대 함 미사일 또는 함대 지 미사일, 함대 공 미사일 다양한 그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지금 안창호함이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예,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지금 보신 대로 손원일 것보다 2배가 커졌고요. 중어뢰라든지 여러 가지 무장 역량을 탑재할 수 있고 지금 저거 열리고 이제 수중 발사함이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항 초음속 이 순항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목표를 명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 이거는 이제 수중에서 사출돼 가지고 공중으로 이 함대지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SLBM을 발사하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구비를 한 겁니다. 세계 7위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쟁 모델, 바로 다이게이급, 소류급도 있습니다만은 그 잠수함이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후보로 지금 떠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우리의 강점은 뭡니까? 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강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유일의 수직 발사관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자망 이 능력, 기간을 늘렸고요. 적은 승무원 수. 양호한 거주 환경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인도네시아의 세척을 이미 수주에서 판매했던 네. 그런 말하자면 경험을 수출 가지고 경험이 있습니다. 있네요. 수출 경험을 가지는데 일본은 수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이 잠수함 개발 역사는 훨씬 많고요. 역량은 뛰어나지만 특히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부분은 이 강제가 우리보다 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자망 심도,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은 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이제 장점이고요. 건조 기관 말하자면 이 건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짧은 납기다. 예, 납기를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우리가 앞서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국방참모총장이 웨인 에어 장군인데 이 대장입니다. 이분이 유엔군 부사령관, 초대 부사령관을 했어요. 네. 미군이 아닌 다른 외국군의 초대 유엔군 부사령관을 했고요. 우리나라와 한반도 사정을 굉장히 잘 알겠네요. 굉장히 잘 알고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꼭 수주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수함의 역량과 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절충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충 여기에 교육? 업셋 오더라 그래서 이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갖다 줘요. 그렇죠. 훈련시켜주고. 기술 이전. 예, 기술 이전. 옛날에 우리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할 때 태국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못 줬어요. 그래서 네. 떨어졌거든요. 중국한테 줬었죠. 예, 절충 교육 이거는 국가에서 해줄 일입니다. 네. 어떻게 발음할까? 예. 바로 그 부분이 오늘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고요. 좋은 인상을 남겨서 80조 원어치의 한국 잠수함을 도산 안창호급이 됐든 뭐가 됐든 캐나다에 꼭 수출하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캐나다 정부와 군 관계자들 미리 우리나라 방산 현장을 방문해서
잠수함 사찰을 마쳤다고 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듯이 잠수함, 방산 관련 그런 인원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우리 국방 방산 담당자들과 함께 우리 방산 기업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역량과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절충 교육을 위한 모든 준비들이 돼 있고 네. 또 우리의 방산 수출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방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캐나다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와의 단독 회담도 가질 예정으로 있죠. 이 외교전 슈퍼 주간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G8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게 G5에서 G8으로 갔다가 2014년대 이제 러시아가 빠지면서 다시 G7으로 갔거든요. 이제 G8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를 해온 데가 독일, 캐나다입니다. 네. 거기다가 일본이 찬성을 안 해주면은 지금 이게 이건 완전히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8이라는 목표로 이러한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다 지금 촘촘히 짜여 있어서 저는 관전 포인트 G8에 가느냐.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G8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수함 수주도 이 초석을 다지고 사실상 이번에 성공을 시키고 G8으로 가는 길도 열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고요. 한 달 가까이 북한의 김정은이 잠행을 했는데 2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군사정찰 위성기 시찰 지도에 나선 건데요. 어김없이 딸 김주혜도 동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위대한 연장을 통해서 태어난 뜨거운 생명체의 화성. 네, 북한은 지금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거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일단 잠잠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서 예.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이 시간에서도 이제 그런 우리가 관측을 예. 해봤는데 네. 왜 그렇게 조용한 겁니까? 그러니까 4월 26일 날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끝장내겠다는 이야기도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사상 정말 최강의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기시다 총리도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한미일 훈련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평소의 북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농사만 짓고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북한이 전국, 전민, 전국, 전군이 농촌동원에 나가 있습니다. 모내기 전투. 전부 농촌에 가 있나요? 예, 지금 5월 6일, 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열흘 됐는데 전민이 농촌에 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내기 전투하러.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도발하기는 조금 애매한 국가적 역량을 지금 인민들 먹고 사는 문제 풀겠다고 지금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뭔가 잘 아귀가 맞지 않은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조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8일 전에 한 행보 네.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국가우주개발국이라는데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났댔는데 그때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이 4월 말까지 정찰 위성을 무조건 발사하라. 네. 그런 1호 지시를 내렸는데 이걸 내부 지시도 아니고 온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아직도 정찰 위성은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28일 만에 나타난 것이 바로 같은 장소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이 또 그 장소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네. 자, 이런 무력 도발 일단은 없었지만 그동안 적개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북한의 기관지죠. 노동신문은 반제 계급 의식을 높이자는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이 반제 계급 의식은 도대체 뭐고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제는 반제국주의 줄임말이고요.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주의하고 미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를 반대하는 사상경 이거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과목도 있습니다. 미일 침략사 이런 과목까지 배우거든요. 아예 미일 침략사입니까? 미일 침략사라는 과정을 하고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리고 계급교양이라는 것은 지주, 자본가 등 부르주아 반동들을 반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건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 반일, 반한 네. 교육을 해서 이제는 계급의식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마 북한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히는 게 이게 5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제교육, 반남조선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뭐 계속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그 교육을 해야만 체제가 유지되니까 그 교육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 어제입니다. 28일 만에 공식 성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28일 전에 딸 주애와 함께 나타났었던 곳인데 이번에는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시찰하는 자리였다고요? 예, 시찰하면서 뭐 그 우리 말하면 TF 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래서 발사준비위원회 장소를 간 건데 김주애와 같이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에 이제 저 김주애 사진이 이건 나오는데 이제 어제 모습이에요? 예, 사진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같은 장소에서 또 그 기술자들 만나서 시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4월 말까지 하게 했던 것들을 집행 못 하고 있는 거는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이 기술적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김정은이 다시 가서 재촉을 하려 간 현장이 바로 어제 갖고 오늘 노동신문에 나온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 보자면 북한 김정은이 이 직전에 했던 행보가 지난달 그러니까 4월 18일에 이른바 국가우주개발국의 현지 지도 때 군사정찰 위성기를 발사할 수 있게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진척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신청이 없었고 이번에도 언제까지 4월 말소리는 싹 들어갔고 4월 말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재촉을 하지 않으면 뭐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가서 현지에 가서 또 저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김정은이 5개년 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쏠 건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만큼 북한이 도발을 해오는다면은 이 시기를 이제 전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26일 날도 못했고 도발을.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에서 있을 G7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할 거고 정상회담을 할 거고 또 선언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프랑스, 독일 수반들도 만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강도가 한미일 협력 강도가 높아지는데 네. 딴 때 같으면 벌써 미사일을 아마 수십 발을 쐈겠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용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19일이라는 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전후에 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북한이 지금 전국 전민이 농촌동원에 나가 있으니까 모내기 총동원에 가고 있으니까
북한 말로 하면 숟가락을 드는 자는 모두 다 농촌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하와이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또 항공모함 전단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감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리고 북한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한미일이 때리면 때릴수록 협력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분석하는 기간이 좀 오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점점 더 북한이 도발할 명분들은 쌓이고 있는데 아직 북한의 움직임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북한 매체의 반응이 나왔죠. 한마디로 무모하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한미 동맹하고 한미 협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까지 왔다고 3월 달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이제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한미일이 정말 뭐 제주도 남방에서 이제 잠수함 훈련도 한다 그러고 한미일 3국 해군이 북한 미사일 캐칭하고 그것을 정보 교류하는 훈련도 하고 한미일이 강화되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본이 너네 불장난하지 말라. 너네 이러면 정말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북한이 말폭탄에 우리가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그런 지금까지는 말폭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한미연합 합동화력 경멸훈련 용어가 아주 강하죠. 이게 이제 곧 열릴 예정인데 이 훈련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한미가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타격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력 경별훈련. 화력 경멸 훈련을 한다는 건데 온갖 첨단 무기들 다 동원하고 드론 동원하고 뭐 무인기 동원하고 한다는데 이전 같으면요. 북한이 벌써 총참모부 성명이 나왔고 인민무력부 성명, 지금 국방성 성명이 나오고 국무위원회 성명이 나오고 지금 한참 그럴 때인데 이것도 발표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군사정찰 위성에만 모든 것이 관심이 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저런 훈련을 하면 북한 지도부로서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갖다나 지금 모든 것 식량도 모자라고 모든 것이 모자란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좀 더 대비를 하려면 또 큰 거로 미사일을 쏴야 되면 또 한미일은 또 더 강하게 또 네. 한미는 더 강하게 대응을 할 테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더 큰 도발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거 보면 이제까지 보였던 북한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5월 14일이었죠.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서해 위성발사대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 군사정찰 위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네요. 뭐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4월달 김정은도 갔댔고 지금도 다시 갔는데 그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 위성 발사장이라고 북한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도 현대화하고 건물도 현대화하고 그 시설을 지금 현대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찰 위성을 쏘기 위한 준비는 각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국의 무인 공격기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 이글, 회색 독수리 이렇게 예. 번역할 수 있겠는데 비행하는 드론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영상과 함께 비행 중인 드론을 격추시킨 첫 번째 사례인데 유사시에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이게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하고 주한미군도 갖고 있잖아요. 그레이 이글이라는 게 지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거든요. 무인기가 무인 드론을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건데 이미 성공한 지는 꽤 좀 됐는데 주한미군이 저거를 최근에 저 영상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그레이 이글을 저걸 가지고 있고 우리 군도 지금 무인기들을 점차 가지고 있으면서 점차 확대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로 탱크 까고 이러는 것을. 그러니까 저런 무인기를 잡는 것이 무인기가 잡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무인기가 무인기를 잡는다. 무인기가 무인기를 잡는 거고, 뭐 무인기를 잡는 방법은 뭐 제밍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미사일 방법도 있고, 저렇게 무인기로 잡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신박해 보이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첨단의 그레이 이글 모습 보셨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라고 하죠. 평양 미림 비행장 훈련장 공터에서 차량들이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열병식을 준비할 때 쓰이는 공간인 만큼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예, 그 북한 미림 비행장은 평양의 동남쪽 방향에 있는 우리 말하면 성남 비행장 비슷한 데인데 네. 거기 이제 그 국가 수반들이 들어가거나 군용 비행장으로 쓰는 데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그 군사 인원들이 모이고 화물 차량이 모이고 포부대가 모이면 군사 열병식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50에서 100대에 달하는 화물 트럭들을 발견했다고 위성이 찍었다 그러는데 아마 이번에 맞게 되는 7월 27일 휴전 기념일을 맞아서 군사 열병식을 하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미림 비행장에서 차량이 한 50대에서 100대 정도가 포착이 됐다. 네. 그 정도면 뭐 단순한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열병식 준비할 때 군단별로 이렇게 제병 훈련은 군단별로 했다가 이제 박두에 오면 평양에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5월이니까 네. 그 뭐 북한이 7월 27일을 전승 기념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웃기는데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멈춰선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패배의 기념일인데 이제 전승 기념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쳤다 치고 이번이 70주년인데 북한이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는 줄 압니까? 0. 5, 7, 9. 이 꺾어지는 숫자를 애죠. 이런 데다 특히 50주년, 70주년, 90주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이런 계기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70주년이 되는 정전 기념일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체결될 날인데 이날을 북한은 전쟁에서 이겼다 해서 전승절이라고 기념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전승절 열병식을 그전에도 이제 한 적이 예. 그 꺾어지는 해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뭐 60주년 때 크게 했거든요. 김정은 들어와서 이제 6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이번엔 북한이 좋아하는 70주년이니까 더 크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전당 전군이 모여서 또 저걸 후원하는 사업이 벌어질 거고 아마 7.27을 맞으면서 북한에서 반제 반남한 교육 사상 교육도 한층 더 끌어올릴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긴장 상태를 조성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명절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월에 이른바 건군전 75주년이라고 해서 열병식을 매우 화려하게 진행을 북한 측이 했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창군 75돌 경축 열병식을 우럭화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들은 정전한 날 6.25에 이겼다라고 하니까 그건 뭐 북한 측 자유입니다만은 네. 이 70주년인 만큼 열병식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지금 원장님도 해주고 계세요. 규모도 좀 커질 것 같고 지난 열병식에서는 없었던 김정은의 연설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됩니까? 저 방금 본 영상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네.
이번에는 전승 70주년.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의 연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이번에 또 아마 딸과 부인과 여동생을 다 데리고 총 가족이 출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제 그것도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북한이 하도 이제까지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할 거냐, 한다면 김정은은 뭐라고 할 거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고 북한은 지금 모내기 하느라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오늘 얘기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고영환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